가계부채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공부방에서도 몇 차례 같이 공부도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보시면 팟캐스트에 이제 공부방 오늘 이제 경제 한방이라는 걸 지금 시작하기 전에 한 두세 시간 전에 녹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한방이라는 녹음도 있고 이런 이제 지금 하는 이것도 이제 녹음돼서 팟캐스트에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물레 사무국의 공부방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방에서 이야기된 것들도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벌써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거의 지금은 이제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이렇게 건드려 놓은 그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개인적인 좀 소감이라 할까 아니면은 좀 뭐라 할까요? 개인적인 이제 느낌이라 할까 어떤 소감에 대해서 한번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까 이제 발제를 해주신 우리 조건상님이 아주 씩씩하시죠? 20대 후반에 이제 아직 현재 지금 현역 대학생이 20대 후반인데, 근데 전공이 패션 쪽이죠? 예, 패션 디자인 아닌가요? 패션, 예, 근데 대학은 수도권 대학. 예? 서울 안에. 예.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이제 이제 50대 이상, 예전에 이제 70년대, 80년대, 요때 60년대 요때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그때만 해도 이른바 명문대학이나 공립대학이나 가고 다른 다른 대학하고 간에 좀 격차가 있었어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첫째는 제대로 이렇게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이라든지 무슨 교재나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또, 학교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이제 옛날 분들이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많은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로 좀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대로 유학 갔다 와가지고 젊은 분들이 막 와서 이제 좀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보다 한 단계만 툭 떨어져도 거의 그냥 배울 게 별로 없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 이렇게 보급되고 확산되고, 이제 지금은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가 힘들 정도죠.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인류대학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우리 오늘 발제한 조건상님 같은 경우만 봐도, 물론 이제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대학이지만 발제 잘 하잖아요. 짧은 거지만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을 딱 정리해서 찝어서 전달을 하잖아요. 지금은 지방에 있는 대학이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건 명문 인류대학이건 아니든 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내 자식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 젊은 대학생이든 너 어느 대학 다녀? 물어보고 잘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대학이라든지 조금 옛날 기준으로 그런 좀 대학에 다닌다라고 하면 별로 공부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은 정말로 그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젊은 친구들 요새는 거의 다 대학 나오잖아요. 거의 다 똑똑해요. 거의 다 똑똑하고 조금만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또는 관심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길만 딱 만들어주면, 길만 터주면 굉장히 잘해요. 금방 해요.
금방 해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고 뭐 간에 온갖 그 자료들이나 정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금방 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 부모 생각, 물론 마음은 이제 좋은 대학, 이른바 인류대학에 갔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내 자식이 뭐 그 좀 떨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모자란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정말로 지금은 거의 웬만한 뭐 지방에도 어디든 관계없이 대학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준이 그렇게 차이 없어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할까 합니다. 하여튼 그 처음 올 때는 어리버리했어요. 우리 원장님이 지금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만 그 길만 열어주면 다 잘해요. 길만 열어주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가계부채 계속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좀 그 체감이랄까요? 느낌.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이제 뭐 1036조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 그 한국은행이 이제 그 예금 그 기관 기준으로 해서는 한 900조가 좀 넘고, 그리고 이제 자금 순환표상에서 이제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에 대한 가계 채무를 이제 모아놓은 거니까 1030조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개인 입장에서는 감이 안 오잖아요. 실제로 이제 자기 개인 입장에서 좀 그 금융권이나 어떤 타인한테 어떤 그 빚이 있는 사람은 뭐 하여튼 말을 하기는 힘들어 느끼고는 계시겠죠. 문제 자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뭐 1000조가 넘는다. 지금 현재 가계 부채가. 그러면 이게 감이 안 오죠. 가계가 지금 한국의 전체 가계가 얼마나 몇 가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가구 정도가 있는지? 1800만 가구. 또 알기 쉽게 한 가구당 평균 3인 가족이니까 5천만 명을 나누기 3 하면은 얼마죠? 예. 6,700만 가구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주민등록상에 이제 뭐 그 가구 수도, 주민등록의 가구는 이제 1인 세대도 들어가니까, 뭐 한 1,700, 얼추 비슷비슷해요. 근데, 물론 이제 빚만 있는 건 아니죠. 은행 예금도 있죠. 아까 은행 예금이 얼마였죠? 그것도 얼추 비슷했죠. 한 1000조 가까이 됐었죠. 그러니까 모양새로 보면은 은행에 예금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어쨌든 돈이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돈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금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갈라져 있겠죠. 대체적으로. 물론 은행에 예금을 하면서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예금한 사람 따로, 대출 받은 사람 따로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좋게 반으로 딱 자릅시다. 그래서 1600만 가구라고 치고 800만 가구가 예금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고 800만 가구가 어떤 형태로 빌려 쓴다고 칩시다. 800만 가구가. 그러면 1000조가 넘는 이 가계부채를 800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12억? 1억 2천 정도 아닌가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한 가구당 1억 원씩 대출을 받으면 이것은 1000만 가구가 1억 원씩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이제 오십니까? 1000조 하면은 1000만 가구가 가구당 1억 원씩, 평균 1억 원씩 대출을 받은 그런 규모다.
그러니까 전체 가구가 사실은 근데 이제 통계상으로는 그 결혼한 가구 세대 수가 한 1,300만 가구 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워낙 뭐 자발적, 뭐 비자발적 미혼자가 많고 이혼자도 많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심각하고 뭐 이렇게 하다고 하지만 감이 잘 안 오실지 모르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한 가구당 1억 원씩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빚을 졌다라고 쳤을 때 1,000만 가구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가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한 전체 가구의 60%가량이 1억 원씩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얼추 그렇게 보면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800만 가구를 기준으로 치면 1억 2천만 원 정도의 이제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상당하죠. 1억 원의 빚을 졌다라고 하면은 1년에 이자가 뭐 이제 5%라고 잡으면 500만 원이죠. 근데 그보다 더 높을 겁니다. 예, 높죠. 근데 500만 원인데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 그 소득이 이제 40세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소득이 연간 평균 소득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채 안 됩니다. 가구 조사 그 기준으로 그러면은 40세니까 얘가 하나 있든지 뭐 중학생이 됐든 뭐 초등학생이 됐든 뭐 이런 정도 얘가 하나 있는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4천만 원 잡읍시다. 평균 소득을 4천만 원이면 월 얼마 정도 받죠? 세금 빼고 300. 네, 맞습니다. 세금 빼고 300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금 빼고 300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1년에 500만 원이 이자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2,500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집세가 얼마나 가죠? 그러니까 거의 생활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적어도 1,000만 가구 정도가 그런 정도의 평균적인 지금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그 한 가구당 평균 1억 원의 빚이 있다라고 놓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아마 얼추 비슷할 겁니다. 얼추 비슷할 거니까 적어도 절반 이상, 최소 절반 이상이 지금 빚을 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가계부채 말하면 아까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수치상으로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은 300조예요. 이제 비은행권까지 합치면 한 40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1,000조의 빚은 어디서 왔죠? 그 400조를 뺀다라고 치고 600조는 어디서 진 빚이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진 빚이죠? 600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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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자금 또 사업자금, 예, 자영업자 사업자금 또 전세자금, 또 얘들 뭐 학자금, 네, 그런 빚들이죠.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개인의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를 한번 거기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한번 자기 생활을 한번 자기 가정이나 그 가정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하고 나 정도가 이 그룹에 속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일 것인가를 조금 가늠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까 가계부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물론 예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은행 입장에서 보면 예금을 받은 것은 어딘가에 그걸 대출을 해줘야 이제 되잖아요. 수익이 나잖아요. 어딘가에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출을 하는 곳이 사실은 기업이어야 되는데 가게에 간 거죠. 근데 그럼 가게 입장에서 은행에 빚을 빚을 안 지고 살 수 있어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이렇게 안 받으면 은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게한테 이제 대출을 못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뭐라고? 문자 보내. 어쨌든 뭐 기업한테 이제 막 대출해 주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그렇죠? 가게가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고도 자력으로 생활이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게의 빚이 계속 가파르게 늘어났을 리는 없죠. 그리고 은행은 가게들이 예금한 돈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기업들한테 자꾸 빌려줘서 그래서 그 기업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받았으니까 그거 갚아주려면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럼 투자를 하는데 엉터리로 하겠습니까? 필사적으로 하겠죠. 사실은 원래 은행의 역할이 원래 이런 겁니다. 원래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금융기관, 금융중개기관 대표적인 게 은행이에요. 은행은 가계 예금자로부터 예금을 받아가지고 여유 자금을 갖는 그 가계로부터 예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기업한테 빌려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서 상정하는 은행은 도매금융을 상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매금융이라는 것은 법인 대출, 기업 대출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경제에 따라서 달라지죠. 미국과 같이 물론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은 어떤 경제죠? 예? 예? 그렇죠. 소비 경제, 소비 중심에. 그러니까 가계 부문의 소비가 전체 GDP의 70%를 차지하니까 소비가 중심이 되는 경제죠. 근데 가계가 소비를 계속 열심히 하려면은 그 소비 활동에 필요한 좀 적정한 수준의 자금 대출을 해주면 되죠. 근데 적정한 소비 활동에 필요한 적정한 자금 대출은 코딱지만 해요, 정말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이 자금이 필요하면은 은행에서 잘 안 빌립니다. 왜? 미국은 직접 금융시장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상장을 하든지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돈은 있는데 누구한테 이제 돈을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 기업한테는 이렇게 다 소화를 못하고 가게가 소비 활동을 하는데 그걸 뭐 카드 대출이든 뭐든 이렇게 해줘도 사실 코딱지만 해요. 그럼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한 거예요. 원래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저축대부조합이라는 주택금융을 전담하는 기관이 했어요. 원래부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정말로 주업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1980년, 70년대 말 80년대 넘어 들어오면서 그때 미국의 세이빙스 론이라고 저축대부조합이라는 데가 대량으로 그때 파산을
했었죠. 그 다음에 90년도에도 또 한 차례의 그 파산이 있었죠. 그 저축대부조합이 원래 주택대출을 전담하는 금융기관이었고, 은행은 가게로부터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예금 받은 돈으로 기업에게 대출해 주는데 전념을 해왔다가, 돈이 이제 은행하고 이렇게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이 이제 뭐 증권이나 이런 데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또 막 은행 하는 그 자기 사업 영역으로 이제 막 카드사라든지 뭐 할부사를 치고 들어오니까 은행이 이제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 딱 눈에 띈 게 그 주택담보대출이었죠. 그게 이제 메인이 돼 버렸어요, 은행에.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막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돈을 퍼주는 거예요. 근데 돈을 퍼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주택담보대출을 퍼주면은 당연히 거품이 생기겠죠. 투기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원래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은행은 가게로부터 예금을 받아가지고 기업에게 대출을 해준다. 이건 뭐냐면은 생산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경제를. 자산경제는 그냥 뺑뺑 돌 뿐이에요. 아무런 그 부가가치를 이렇게, 뭐 부가가치가 뭐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경제학 이론은 다 실물 생산경제를 전제로 한 이론들입니다. 이제 가격, 뭐 그 증권자산 가격 이론 정도를 빼놓고는 다 그래요. 원래 은행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 은행의 주업으로 삼아서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은행도 이제, 막 이게 엄청나게 돈이 된다 이거예요. 수익이 막 난다. 집값이 올라가고, 막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와서 대출 받으려고 하고, 또 부동산 이렇게 담보를 잡으니까 위험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된 거죠. 한국도 사실은 2000년 이후에 똑같죠. 외환위기 전에는 주택대출은 누가 했죠? 시중은행들이 안 했습니다. 주택대출을 전담하는 주택은행이 했습니다. 다른 일반 시중은행들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누구한테 했죠? 그게 기업들한테 했죠. 기업들한테 했어요. 거의 그래서 은행 문턱이 높았어요. 일반 서민들한테. 일반 서민들은 돈이 필요하면 어디 가서 빌렸죠? 외환위기 전에는? 신용금고 가서 빌렸어요. 신용금고 가서. 은행에 가서 거의 빌릴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랬는데 외환위기가 이제 딱 터지고 나서 확 바뀌었죠. 미국과 똑같이 은행들이 이제 가게한테 대출해 주는데 가게 생계자금이나 이런 걸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위험을 제일 먼저 따진 거예요. 위험과 수익성을. 그래서 은행이 대출했는데 무조건 담보예요. 무조건 담보. 담보력이 가장 확실한 걸로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일본이나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고, 그래서 이제 또 그 당시 상황이 아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가 툭 떨어지니까 이제 가게들도 아까 이쪽에 이제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던 가게들도 10% 넘게 이자를 받았다가 5%도 안 되는 이자로 그냥 줄어버리니까 이제 그걸 보상을 하려고 뭔가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테크로 나간 게 부동산으로 간 거죠. 거기에 이제 부동산은 덩치가 크니까 이제 은행 그 다음에 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은행이 거기다가 돈을 이렇게 퍼주고 그 돈을 빌려다가 계속 한 거죠.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한 가지 또 있죠. 예? 카드도 있고 또 가장 큰 변화가 일자리 면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어떻게? 정리해고, 명퇴, 조기퇴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있었죠. 그러다 비정규직, 뭐 일용직, 뭐 그 다음에 외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이제 그 갑자기 흔들려 버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놀 수가 없잖아요. 뭐 저축해낸 것은 쥐꼬리만하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얘들 뭐 대학 등록금이야 뭐야 그다음에 자기 노후생활에 택도 없죠. 그러니까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걸 그게 자영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영업 아까 이제 경제 한방에서도 그걸 녹음을 했는데 저는 그걸 이제 그 아까 처음으로 그런 말을 썼습니다. 자영업 예비군이 이제 양산이 되기 시작하죠. 그 자영업 예비군이 양산됐는데 계속 자영업자가 늘어났어요. 거의 한 60만 명? 뭐, 거의 그 정도로 늘어났어요.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이제 한 210만에서 207, 80만으로 늘어났으니까, 몇 퍼센트가 늘어났죠? 뭐, 73, 21, 74, 28 이렇게 하면은 7분의 3에서 7분의 4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7분의 1 정도 늘어난 거네요. 그런가요? 아니죠. 네, 아니죠. 네, 제가 계산 잘못했네. 30%가량 이렇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4분의, 헷갈리네. 어쨌든 30% 정도 늘어난 거예요. 자영업자가 폭증을 한 거죠. 전체 자영업이 100인데 130이면 그 자영업자가 나눠 먹을 수 있는 떡이 빵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100명이 나눠 먹든 130명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명은 망할 것 같지만 100명은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렇죠. 예, 다 같이 죽어요. 다 같이. 다 같이 죽어요. 다 같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빚이 늘어난 배경에는 그 부동산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자영업도 굉장히 크게 관련이 되어 있죠. 자영업도. 저도 자영업자로 전전했잖아요. 연구소도 자영업이잖아요. 예, 저도 빚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계부채가 이렇게 상당히 방금 말씀드린 이제 걸로 치면 상당히 좀 그 광범위하고 그 좀 뭐랄까 경제 전체의 어떤 어떤 그 구조적인 어떤 변화하고 맞물려 있고 상당히 좀 그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영업을 포함해서 이게 이제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는데 아까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이걸 잘 빚을 내 가지고 다들 돈 벌려고 한 거니까 돈만 그 계획한 대로 돈만 확실하게 벌면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대로 투자만 하면은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규모가 한국의 경우에 스페인하고 이렇게 한국하고 미국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3조 그 가계부채가 2007년 이제 서프라임 론 사태 나기 직전에 미국의 그 가계부채가 한 14조 가까이 얼추됐어요. 14조 달러 가까이. 근데 이 14조 달러는 미국의 미국 가계 소득 대비 이제 130%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미국 가계 소득은 얼마라는 소리죠? 예, 10조 달러 정도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가계 소득이 10조 달러인데 얼추 이 14조 달러가 미국의 GDP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미국은 100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 미국 경제가 그 중에 70이 가계 소득으로 간다라는 거죠. 2007년에. 지금도 그래, 지금도. 미국은 70이 소득이 가니까
그 70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GDP 대비로면 상당히 가계부채 비중이 높죠. 거의 GDP, 가계부채가 미국의 GDP 수준에 달하고 있으니까. 거의 100%에 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편이죠. GDP로 보면 한국은 84% 정도예요. 한국보다 훨씬 GDP 대비로 치면 높죠. 근데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 더 악성인 이유가, 위험한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가계 소득이 70%를 받아요. 한국은 1,000조가 넘는 가계 부채 중에서 가계 소득 대비라면은 153%예요. 그러면은 가계 소득은 얼마냐 하면은 650조 정도.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가 한 84%인데 그러면 한국의 GDP는 얼추 한 1230조. 1200조 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조를 좀 넘고 1200조가 넘는데 그 중에서 1200조가 넘는 중에서 한국의 가계가 받는 소득은 650조니까 거의 절반 정도밖에 못 받는다라는 거죠. 미국은 70%를 받는데 한국은 절반만 받는 거예요. 그 절반을 가지고 그걸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빚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하면 미국은 130%였는데 금융위기 거품이 꺼지기 직전 상태, 거품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가 한국은 지금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153%다라는 거죠. 가계 소득 기준으로 치면. 그러니까 가계 부채 규모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가계 소득이 충분하면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면 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가계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이 작다 이거예요. 스페인 같은 경우를 보면 8,751억 유로의 가계 부채가 있습니다. 이건 GDP로 치면은 82%니까 얼추 한국하고 GDP 대비로는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스페인의 가계의 소득 대비로 치면은 거의 105%니까 훨씬 낮죠. 스페인은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그 GDP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면은 그 부가가치에 거의 어떻죠? 부가가치의 80%가량이 가계소득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다르죠. 예. 가계한테 얼마만큼 그 경제 활동의 결과물이 이렇게 분배가 되느냐는 그 경제 구조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경제 구조에서 가계부채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절대적인 수치만으로 가계부채가 뭐 어쩌다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스페인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막 저희 이제 경제 시평이나 보고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특히 관광 산업이 발달해 있어서 서비스 수지 흑자가 거의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그러니까 뭐 무역 상품 수지 흑자하고 맞먹을 정도로 커요. 네. 그 나라의 산업 구조와 관계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산업 구조, 어떤 스페인이 이제 이렇게 서비스 산업이 상당적으로 비중이 큰 건 그런 비교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른바 이제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 소비 중심으로서 이렇게 경제가 이루어져 있는데, 또 한국과는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스페인은 경제 활동을 하면 80%가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80%가 가계 소득으로 가고, 그래서 그 가계가 그 소득으로서 이 한국하고 거의 GDP 대비로 비슷한 가계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스페인의 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스페인의 문제는 이 부동산 개발업자, 건설업체, 여기가 지금
은행들하고 저축은행이나 이렇게 금융기관들하고 이렇게 엮여져 가지고 여기가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투기로, 부동산 투기로. 스페인의 가계는 그렇게 지금 현재 뭐 그 부채 때문에 뭐 심각한 상황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이 뭐 수출을 하든 뭐 미국 그 이제 가게들에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든 간에 그 벌어들인 부가가치의 70%를 가게한테 소득으로 주어요. 미국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하는 건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도 자영업자도 기업이에요. 소기업이에요. 1인 기업이죠. 그러니까 주는 거죠. 한국은 경제활동을 해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50% 정도만 가게한테 주고 나머지 50%는 누가 갔죠? 예, 대기업, 수출 대기업들이 갔죠.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근데 이 수출 대기업들이 그렇게 그 50%를 가져간 걸 지난 2000년 이후에 투자를 안 하고 저축을 해버렸어요. 지금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하라고 굉장히 많은 그 혜택과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뭐 그 자금 뭐 저리 자금 공급 대출이라든지 뭐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고환율이라든지 많은 걸 했는데 안 됐다 이거죠. 그리고 한국 경제 자체가 지금 미국이나 스페인 경제에 비하면은 가계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기업들이 그 세계 그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대기업들도 뭐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다 챙기는 게 아니라 70%를 가게한테 흘려준다 이겁니다. 그게 기업의 역할이죠. 근데 한국은 50%. 그러니까 자영업자 문제라든지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이제 잠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금리 인하 여지가 있으니까 금리를 낮춰서 이자 부담을 좀 줄여주자.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나 대증적이죠. 우리 의사 선생님 대증적이죠. 근원 치료가 아니죠.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은 가계부채 문제든 자영업자 문제든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 가계부채 문제, 자영업 문제가 다 맞물려 있죠. 경제 구조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국가 경영을 못해요. 안타깝게도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지금 연말 대선으로 뭐 온갖 공약이다 뭐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별로 보지도 않습니다만 괜히 봐봐야 짜증만 나고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안타깝습니다. 이런 그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거 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럼 지금 계속적으로 밑빠진 독에 돈 붓기 식으로 대증적인 그런 요법으로 가야 되느냐 이건. 오래 못 버티죠. 좀 돈이 없어요. 다 빚투성해가지고 다 빚져가지고 못 버텨요. 그러나 경제 구조는 분명히 바꿔야 되잖아요. 그건 지금 당장에 뭔가 그 급한 것부터 하자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경제 구조는 언제 할래 바꿀래? 나중에 지금까지 계속 나중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말만 하면 저는 뭐 이렇게 이상한 놈이야 그 반기업 이렇게 반재벌자야 반시장론자야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가게들이 뭐 내가 진보네 보수네 뭐 한나라네 새누리당이네 뭐 민주당이든 뭐 이렇게 갈랐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몰려버리니까 이제 여론이 막 이제 극단적으로 악화되니까 왼쪽 오른쪽 내 진보 보수 관계없이 다 경제 민주화 부르짖고 공약 내세우고
보면은 다 빨갱이에서 공약을 옛날 기준으로 치면 그렇게 지금 상황이 급변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지금 국민들 여론이라든지 상황이 몰라도 느낌이, 이 사람들은 느낌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눈치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여론이 이제 좀 저쪽으로 흡수려 한다고 거기다 가서 슬쩍 숟가락 얹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할 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이 가계부채 문제가 지난 10년 넘게 누적되어 온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데도 10년 이상 걸린다라는 겁니다. 10년 이상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게 그걸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나 방향성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실천해 갈 수 있는 단계별 어떤 전략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현실적으로 실천해 갈 것인가 하는 액션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건가요? 네. 하여튼 가계부채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짤막하게 하지만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차이를 놓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가계 전체로 보면은 빚이 1,000조 원이 넘고 예금도 1,000조 원 가량 있죠. 근데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한 것에 대해서 받는 예금 이자하고, 반대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 주는 대출 이자를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예금 이자가 높습니까? 대출 이자가 높습니까? 당연히 대출 이자가 높죠. 그 대출 이자가 높은 만큼 예금하고 대출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그만큼 가계가 금융기관에 이자를 더 주고 있죠. 대체적으로 대충 지금 가계가 금융기관에게 이자를 더 주고 있는 금액이 31조. 계속 커져왔어요. 이 이야기를요, 이걸 언제 했냐면요, 제가 2002년, 지금도 기억합니다. 2002년 10월 달에 제가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 파란색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현실과 이론의 한국 경제 책을 보면은 이거 있을 겁니다. 아마 2003년에 발간한 책을 보면 이게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카드채 문제하고, 카드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카드 부실이 얼마인가를 추정한 게 있습니다. 근데 거의 100% 정확하게 추정해냈어요. 네. 그 다음에 요 가계 이제 이자 수지 때문에 이제 가계가 소비를 이제 못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노무현 정부 첫 번째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는 5.28 대책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5.28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 나오게 된 배경이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건 신용만 했죠. 투기 억제 한다라는 신용만 내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계들이 지금 30조 원이라고 하면 GDP가 1200조니까 몇 %죠? 1200조 좀이라고 치면 120에 3이니까 40분의 1, 그러니까 약 한 2.5% 정도? 네,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매년 GDP의 2.5%를 해당하는 것을 가게가 이 돈을 만약에 그대로 소비를 했다라고 치면 30조 원씩을 소비를 했다라고 치면 자영업자 문제가 해결돼 버리죠. 자영업자 문제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가계부채 문제가 이게 이제 뭐 유럽에서 문제가 터지면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뭐 유럽에서 문제가 터지면 당연히 지금도 벌써 이제 영향을 받고 있죠. 받고 있는데 그 유럽에서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해도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이제 폭탄이죠. 폭탄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가 그 해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저성장이든 침체를 벗어날 수는 없죠. 그죠? 경기가 뭐 외부적인 여건이 좀 개선돼 가지고 뭐 좀 뭐 수출이 늘어난다든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대기업만 반짝할 뿐이죠. 수출 대기업만 반짝하고 실제로 가게한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 가계 소득으로 떨어지는 것. 여러분들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이제 그 경제학의 교과서의 원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은 근원적인 것은 분배에 있습니다. 분배 문제에 있습니다. 분배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제 경제라는 건 어떤 거죠? 정부는 원래 있었던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과거 뭐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나 뭐 아니면 고대 시대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물물교환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행위는 그냥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이제 경제의 본 모습이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바람직한 것은 이 시장 경제가 중간에 끊어진다든지 해서는 안 되죠. 계속 유지돼야 되죠. 유지되면서 그 시장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시장 경제 활동을 통해서 다 안정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장 경제가 지금 중요하죠. 경제학 교과서나 이론이나 모든 그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그 예를 쓰고 있는 것도 그런 시장 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다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첫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는 자원은 어떻습니까? 자원은 한정돼 있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뭐 그런 시장 경제에다 하나 설계를 한다고 치자고요. 여러분들 각자가 뭐 자원이 한정돼 있다라면 처음에는 어떻게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원이 한정돼 있다라면 첫째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가장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은 가장 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좋게 이제 알기 쉽게 말하면 가장 투자 수익률이 높은 곳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자원을 이렇게 흘려주겠죠. 나눠주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resource allocation이라고 합니다. 자원 배분. resource allo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은 배분하는 거예요. allocation. 그렇게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는 그 역할은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높은 곳은 나한테 이걸 주면은 내가 수익성이 좋아. 그걸 어떻게 믿어? 다른 사람도 나도 수익성이 좋아 이렇게 하고 막 서로 그 한정된 자원을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100을 주면은 내가 105를 돌려줄게. 나는 107을 돌려줄 수 있어. 그러면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어느 사람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 따져서 보다 더 높은 수익을 주면서도 신빙성이 높은 사람한테 자원을 이렇게 주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격이에요. 가격이 그렇게 결정을 해요.
예, 자원의 그 배분을 가격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있는데 시장 경제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자원을 어떻게 얼로케이션을 해주냐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게 가격입니다. 이제 자원을 이렇게 배분을 했어요. 가장 그 수익률이 높은 데서부터 순서적으로 차차차 해가지고 수익성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자원 배분을 못 받겠죠. 자원 배분을 못 받으면 이거는 투자가 안 일어나죠. 사업을 못 해요. 이런 그 한계선을 뭐라고 하죠? 컷오프 레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기각되는 거죠. 투자. 돈을 이제 못 빌리는 거예요. 뭐 돈을 이렇게 투자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투자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경제가 시장 경제가 이제 생산 활동을 했어요. 생산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가장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시장 경제 활동을 통해서 가장 부가가치가 극대화되는 결과물을 냈죠. 아니 산출을 냈죠. 아웃풋을 냈죠. 그러면 산출 이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결과물은 이제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배분을 이제 그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영어로 치면은 디스트리뷰션. 시장 경제 활동이 이제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창출된 이제 부가가치를 이제 나눠주는 거, 분배를 해주는 거. 디스트리뷰션. 분배는 누가 하냐면은 이건 역시 시장 가격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의 주소득은 뭐죠? 임금소득이죠. 노동소득이에요. 임금소득. 월급이에요. 가게의 월급은 임금시장에서 결정이 나요. 노동시장에서. 그게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린다는 뜻은 이자죠. 이자는 은행시장에서의 가격이에요. 돈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가 100이 창출됐다. 50이라는 자원을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0이라는 자원을 처음에 투입을 했는데, 경제활동을 하고 나니까 110이라는 부가가치가 창출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 시장 경제는 10% 성장한 거죠. 10% 성장한 거예요. 10% 성장했는데, 이걸 이제 경제활동을 통한 과정에서 이게 분배가 일어나요. 분배가 일어나면, 아까 말씀 미국 같은 경우는 가게한테 임소득으로 70%, 뭐 기업한테 뭐 한 15%, 정부가 이제 없다라 뭐 기업한테 30이 간다 이거예요. 뭐 스페인 같으면은 가게에 80이 가고 이제 기업한테 20이 간다 이거예요. 한국은 기업한테 50 가고 가게한테 50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가격이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리소스 얼로케이션, 자원 배분도 결정함과 동시에 분배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분배는 누가 결정하죠? 시장이 결정하죠. 그렇죠? 복지정책이 분배정책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에서는 복지가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을까요? 시장 경제 설계를 어떻게 했죠? 이 경제 활동에, 이 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복지 문제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시장 경제 목표예요. 그걸 달성하려고, 실현하려고 수많은 천재적인 경제학자들이 노력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만들어내려고. 또 현실적으로는 그런 걸 실현하려고, 실현하기 위한 그 권한을 이렇게 위탁받은 사람이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이죠. 근데 그런 시장 경제를 못 만들었다라는 건 그런 경제를 만들으라고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죠. 근데 이제 이 시장 경제가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뭐 신이,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예수님 이런 분들이, 천주님이든 이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그 자기 힘으로 자기를 이렇게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 장애가 있다든지 미성년자라든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자기를 그 유지할 수 없는 이제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경우는 가격이 이 시장 안에 못 들어와 있어요. 가격이 안 매겨져요. 예전에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죠? 이게 꽃 재배업자가 있고 옆에 양봉업자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뭐라 그러죠? 외부 효과라 그러죠. 이건 시장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있으면은 꽃 재배업자가 양봉업자한테 돈을 받을 건데, 그러니까 가격 분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시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시장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정부한테 이제 그런 역할을 위탁을 하는 거죠. 위임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동체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형편이 좀 된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세금 좀 내자. 내서 이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이렇게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같이 좀 살도록 하자. 그게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냐. 라고 해서 한 게 이제 뭐죠? 이게 뭘 합니까? 이미 이제 시장에 의해서 소득이 분배가 났어요. 결정이 났죠? 가게가 50, 70, 기업이 50, 70 이렇게 다 분배가 결정이 났었죠? 근데 소득 분배가 딱 결정이 난 것을 정부가 이제 인위적으로 다시 그 소득을 좀씩 이렇게 있는 사람들한테서 좀 이렇게 형편되는 사람한테서 걷어가지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한테 다시 나눠주죠. 이건 시장을 경유한 게 아니죠. 이건 뭡니까? 소득 재분배죠. 이게 복지죠. 이게 복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복지 정책하고 시장 경제하고는 어떻습니까? 별개죠. 물론 복지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면 약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것을 시장 경제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형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시장 경제를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도 비투성이가 되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영업 한다라고 이렇게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서,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탈락자들을 양산하는 그런 시장 경제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서 경제 민주주의 저저저거 하면서 복지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를 떠든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나라 말아먹는 짓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짤막하게 한다고 그래놓고는 시간이 길어져 버렸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은 정책이나 대책을 쏟아냅니다. 한쪽은 나는 시장론자야, 아니야 나는 복지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무슨 정책 대책을 이야기를 해요, 서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부작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내던지는 거죠. 그렇게 내던지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근데 왜 남이 정치를 대신 해주기를 바라냐. 절대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정치 해결 못 한다. 이거. 직접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거.